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몇 년 걸릴 일을 한국은 몇 주 또는 몇 달이면 해낸다. 우리는 오랫동안 한국을 과소평가해왔다. 유럽 방산업체 고위 관계자. 지난 29원 로이터 통신이 한국이 세계 최대 무기 수출국을 노린다는 보도가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 폴란드 관리는 누구보다 빨리 무기를 제공하겠다는 한국의 제안이 주요 고려사항이었다며 10대의 K와 24대의 K구로 이루어진 첫 선적은 거래가 체결된 지 물과 몇 달 후인 12월에 폴란드에 도착했으며 이후 최소 5대의 전차와 12대의 추가 자주포가 인도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또 다른 주요 무기 제조업체인 독일은 헝가리가 2018년에 주문한 44대의 새로운 레오파드 탱크를 아직 인도하지 못했다는 폴란드 국제문제연구소의 수석 분석가인 오스카 피에트레비치의 말을 전했습니다. 지금 로이터 통신에서 다뤄진 한국의 가장 큰 경쟁력은 빠른 배송, 이른바 로켓 배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 무기 산업의 간부들은 그것이 미래 고객을 위한 판매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빠른 배송만큼 매력적인 마케팅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25일 K전차 4차 양산사원이 발표되었는데 20만 2428년까지 약 1조 9,400억 원을 들여서 150여 대를 추가로 생산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새로운 추가 생산 발표는 한국 무기를 원하는 국가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미국 포린 폴리시는 폴란드가 한국의 K전차 1000대를 계약한 것은 굉장히 큰 사건이라며 폴란드 입장에서 한국과의 대규모 계약은 독일을 선택할 경우보다 훨씬 빨리 탱크를 확보할 수 있고 나아가 기술 이전을 통해 국내 방위 산업을 육성하려는 폴란드의 요구까지 충족해주는 이점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입장에서도 폴란드가 유럽 전체 레오파르트의 탱크의 절반에 해당하는 1000대의 K 전차를 갖출 경우 다른 나라들이 상호 운용성 면에서 K 전차 구매를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독일의 레오파르트의 전차는 현재 나토 육군 주력 전차로 유럽 각국에서 2000대 이상이 운용되고 있고 독일은 오랫동안 주변국의 무기 공급자 역할을 해왔으나 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전차의 느린 인도 속도에 좌절했다고 표현했습니다. 결국 국방분석가 을레이크 헤르징거는 한국 폴란드 팀 구성이 유럽 주요 전투 탱크 시장에서 독일의 확고한 지배력을 싹쓸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과 폴란드는 K전차뿐만 아니라 차세대 전차에서도 놀라운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독일이 프랑스와 계획하고 있는 차세대 전차가 충돌이 벌어지며 한국의 차세대 전차가 더욱 관심을 받을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폴란드 디펜스 24는 5월 30일 지상군 기갑혁명 가속화라는 제목으로 폴란드 지상군 장비 현대화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보도했습니다. 여기서 먼저 폴란드 기갑 및 기계화 부대의 수장 야로스와프 고로프스키 준장의 발표를 전하면서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중에 전차의 현대화에 대한 비전을 소개했습니다. 고로프스키 준장은 K전차에 대한 도입도 거론하며 이 같은 현대적인 전차의 도입을 다른 은하계로의 도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른 은하계로의 표현은 조금 과한 듯 했으나 이어지는 예비역 준장 출신의 현대로템의 미희성 부사장의 사업 설명에서 이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희성 부사장은 현대로템은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로 큰 산업기업인 현대자동차 그룹 개발의 자회사이며 동시에 철강뿐만 아니라 운송수단개인 및 집단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부사장은 현대차그룹은 세계 3대 자동차 기업이라며 모빌리티, 로봇, 인공지능, 에너지, 스마트시티 등 현대차그룹의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차세대 전치에서 구현될 핵심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선체매 전체 승무원이 있는 구조 레이아웃과 130대포가 장착된 원격 조종 포탑, 수소 연료 전지 사용, 첨단 능동 방어 시스템 및 확장된 상황 민식 기능을 갖춘 차량 장비 다중 역할 무인 항공기 포함뿐만 아니라 별도의 발사대에 대전차 유도 미사일을 탑재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날 이희성 부사장이 설명한 차세대 전차의 계획은 먼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국방과학연구소 K전차의 차기 전차인 K3전차 개발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2026년까지
개발 완료를 목표로 달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로템 이희성 부사장이 폴란드에서 차기 전차에 대한 계획안을 괜히 자세하게 브리핑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파격적으로 K2전차 1000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지금 한국과 K3전차 공동 개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폴란드는 한국이 개발하는 차세대 전차 K3전차 때문에 K2전차를 1000대나 도입하고 자국 내 생산 시설을 갖추는 큰 그림을 그렸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무기 생산의 최강국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의 주력 전차인 레오파르트 2와 르클레르를 대체할 차세대 모델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진행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에 폴란드가 참여하기를 원했지만 무참하게 무시당했고, 이에 폴란드는 한국의 K2 전차를 도입하기로 하고 독일과 프랑스가 배제한 차세대 전차를 한국과 손을 잡고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국제 방산 전시회에 독일 라인메달은 130주포로 무장한 최신 주력 전차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차의 이름은 KF-51 팬서로 우리에게는 낯익은 이름이었습니다. 바로 K 블랙팬서의 이름과 너무나도 비슷했습니다. 독일 라인메달은 레오파르트 1을 대체할 신형 전차로 이 모델을 내놓으면서 레오파르트의 최신 버전인 EH1이 니으나 미국 에이브럼스 최신 버전보다 가볍게 기동성을 늘리고 레오파르트 2의 주포 120포에 비해 130활강포를 장착해 화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여기에 라인메달이 개발한 스트라이크 실드 능동 방어 시스템도 장착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름이나 성능 개량에서 보면 독일 라인메달이 최근 급부상하는 한국의 K 블랙팬서를 겨냥하고 만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KF-51이 바로 독일과 프랑스가 만드는 차세대 전차였는데, 이를 두고 폴란드를 비롯한 나토 국가들은 차기 전차에 대한 이익을 공유하지 않고 독일과 프랑스가 독점하려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도 불협화음이 벌어지면서 지금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독일이 KF-51 개발하면서 슴득한 최신 기술을 가지고 레오파르트 2의 후속 전차에 적용시켜 단독으로 해외에 수출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프랑스는 반발하며 차기 전차를 공동 개발한다고 하고서 여기서 얻은 신기술을 독일이 레오파르트에 넣어 이익을 독점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독일은 영국을 끌어들여 프랑스의 간섭에서 벗어나려 하면서 이 때문에 지금 차기 전차의 계획이 느려지고 완전히 무산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6일 독일군이 최신 기술로 개량된 레오파르트 EA8 18대를 주문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결국 독일은 새로운 차세대 전차를 빨리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의 레오파르트 2를 개량해서 팔아 당장의 미익을 얻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독일 방산업체들이 이익을 독점하려 하고 싸우는 동안 한국은 차세대 스텔스 전차 K3을 빠르게 완성해 속도면에서 압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K3 전차에 130대포와 레이저, 대포 및 대전차 미사일을 장착한다고 했는데, 고출력 레이저는 적으로부터 날아오는 대전차 미사일, 대전차 로켓, 무인기 등을 공중에서 요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드론이 탑재되어 보이지 않는 주변 정찰과 감시 공격까지도 할 수 있으며 스텔스 전차로 변신이 가능하여 적의 레이더에도 감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국내의 목표는 K3 전차를 빠르게 개발해 전차 강국 미국, 독일과 러시아를 뛰어넘는 최강전 차강국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목표는 단순한 개발 목표로 선정한 것 같지만 지금 그동안의 개발 과정을 보며 폴란드를 비롯한 각국의 전문가들은 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우리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군산학연이 범국가적인 기술력을 총동원해 K2 전차의 개발에 들어간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당시만 해도 한국의 기술은 거의 미국 전차를 흉내내는 수준에 불과했기에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가진 전차를 만들겠다는 포부는 그저 목표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한국은 기술력을 총동원해 개발을 시작한 지 불과 10년 만에 세계 최강의 전차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전차는 러시아에 대항하는 유럽 국가들에게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는 말까지 들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또다시 세계 최강의 차세대 전차를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국가들은 한국의 계획이 결코 험언이 아니며 속도면에서 따라올 나라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글로벌 군시 매체에 로이터 통신의 최근 기사가 많이 인용되었는데 이 기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몇 년 걸릴 웬을 한국은 몇 주 또는 몇 달이면 해낸다. 이게 한국이 숨기고 있던 진짜 힘이군요. 한국 해군이 벌써 이 정도 수준이라니 충격입니다. 언제 이렇게 강력해진 거죠? 미국 군사 전문가들이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 10일 오전 한국과 미국의 실사격 훈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한국의 7600T급의 이지스함 율곡 2함 DDG가 어마어마한 위력을 선보이며 현장에 있던 모두를 경악시켰는데요. 심지어 미국 국방부가 자랑스러워하던 자타공인 세계 최강의 함대까지 아우르는 위력을 선보이며 누가 한 수 위인지를 압도적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이처럼 율곡 2함이 미국 함대들을 박살내버리자 전 세계 군사 언론들의 반응이 격렬합니다. 또한 해당 훈련 영상은 전 세계 방송에 생중계되고 있었기에 더더욱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현재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한국의 율곡 2함, 그리고 이에 대한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 함께 보시겠습니다. 최근 다국적 해양훈련 환태평양훈련 RIMPAC 림팩이 개최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한국 해군 역시 참가 중인데요. 우리 해군은 7600T급의 이지스 구축함 7600T급 율곡 2함을 선보이며 전 세계 모든 군사 언론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시간 10일 우리 율곡 2함은 미합 중국 해군의 함대공 유도 탄인 SM-2를 사용해 실사격 훈련에서 표적을 명중시킨 것입니다. SM-2는 기본적으로 SM-1과 같은 반능동 레이더 호밍이지만 블라크 B와 같은 일부는 적외선 유도 방식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최대 속도 마 3.5로 표적의 예상 요격 지점을 관성 항법 장치에 미리 입력받은 상태에서 발사되는데요. 발사된 후에도 함정으로부터 데이터 링크를 통해 목표물의 정보와 최적 항로를 업데이트 받아가며 요격 지점 근처로 유도되는 어마어마한 군사무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SM-1을 우리 해군이 완벽히 운용하며 표적을 명중시켜 미국 내에서도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B. 우리 해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미야와이 카오아이 섬 북서부 태평양 미사일 사격 훈련장 PMRF에서 이뤄진 실사격 훈련은 적의 항공기와 유도탄이 율곡 2함으로 접근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는데요. 대공 무인 표적기가 고속으로 접근하자 율곡 2함이 이지스 레이더 SPY-1D로 이를 탐지 및 추적한 후 SM-2 함대공 유도탄 한 발을 발사했고 표적에 정확히 맞췄다고 전해졌습니다. 해군 관계자는 모의 표적기가 율곡 2함이 발사한 SM-2에 완파됐다고 말했는데요. 신의 방페이저스란 이름답게 한국군의 주요 구축함이 실전 실력을 입증한 셈입니다. 김봉진 대령 율곡 2 함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우리 해군의 대공 및 대유도탄 실제 교전 능력을 검증하고 유도탄 운용 능력을 향상했다 고 평가했습니다. SM-2의 사거리 약 150여 km로 한국의 주력 구축함인 이지스함 세종대왕함, 율곡 2함, 서해류성룡함의 주요 대공 무기입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나 전투기 침투 시 우리의 바다에서 우리의 하늘을 지켜내는 핵심 전력인데요. 군은 이지스함의 사거리가 약 400km 가까이 되는 SM-6 약 500km 정도 되는 SM-3 등을 추가로 탑재해 북한의 탄도 및 순항 미사일, 무인 항공기 등을 막을 미사일 방어 체계 KAMD를 완비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첫 시작이 제대로 성공한 것인데요. 우리 해군은 앞선 5일 국내 취재진에 진주만항 부두에 정박한 율곡 2함의 전투 지휘실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함정의 두뇌로 비유할 수 있는 곳입니다. 기날 오후 3시 25분 승조원들은 팀워크 훈련을 시연했습니다. PMRF 해상의 SM-2 실전 사격과 같은 절차로 이뤄지는 사전훈련 성격이었는데요. 훈련이 시작되자 육지 방향에서 적의 해안 방어 순항 미사일 발사 신호와 이동식 발사대 TL 전개 등 도발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실제 북한이 최근 실전화하고 있는 무기 시스템을 상정한 것입니다. 우리 해군은 김봉진 함장의 지시와 전술 집행관 TAO의 구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구명의를 착용했습니다. 이윽고 대공 적색 경보가 설정되고 사격 통제 부사관이 미상 비행물을 보고했습니다. TAO는 피아 식별 장비를 활용해 해당 표적 정보를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곧이어 율곡 2함의 레이더가 표적의 고도, 침로,
속력 등의 정보 상황과 전자파 정보를 토대로 해당 표적을 적의 유도탄으로 판단했고, 승조원들은 해당 거리에 맞는 대응 수단인 SM-2 단거리 함대공 유도탄 RAM 근접 무기 방어 체계 CIWS 운용을 준비했습니다. 이어 유도탄을 모사한 표적기가 교전 가능 거리로 접근하자 원거리 요격을 위해 SM-2 발사가 결정됐다. SM-2 파이어. 김 함장의 명령에 따라 유도탄 발사 감독관 MSS이 크게 외쳤습니다. 울고기 2함의 SM-2 유도탄이 즉시 발사됐고, 이윽고 적의 미사일 1기가 격추됐다는 가상 신호가 떴는데요. 실사격 훈련에선 울고기 2함 함수의 수직 발사 대부 ELS에서 실제 SM-2가 붉은 화염을 내뿜으며 발사됐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시원하게 명중, 짜릿한 성공의 순간이었습니다. SM-2 발사는 사실 승조원들이 수없이 반복해온 훈련입니다. 다만 실사격 훈련 기회가 자주 오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SM-2는 최근까지 국내 유도탄 실사격 분석 및 평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림팩에서만 실사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부터는 국방과학연구소 ADD 삼척해상연구센터에서 사격 훈련이 가능해졌다는데요. 또한 실사격이 언제나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난 2022년 림팩에선 문무대왕함에서 쏜 SM-2가 공중에서 폭발한 전례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 해군 측의 조사 결과 우리 해군 측 실수가 아닌 SM-2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판명났습니다. 미국의 해군 뉴스는 해당 소식을 전하며 한국이 다루기 힘들고 까다롭기로 유명한 그 SM-2를 완벽히 운용하는 데 성공했다. 정확하게 목표물을 명중시킨 것이다. 한국 해군의 위상이 크게 올라갔다. 오늘 실사격 훈련에서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명중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오전 10시 40분 삑하는 보슨 파이프 해군 전용 피리 소리와 함께 한국의 7600급의 이지스함인 율곡이 2함이 한미부터 느리게 나아가기 시작했다. 갑판의 가장자리에는 카포크를 입은 승조원들이 도열했다. 출항 때마다 이내띠로 예를 갖추는 것 특이한 모습이 보였는데 이 또한 한국 해군만의 문화라고 한다. 현재 한국은 핵보유의 기로에 서 있다. 올해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선된다면 한국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핵잠 재력을 확보하고 핵잠수함 개발과 관련해서도 바이든 행정부에 비해 보다 협조적인 태도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국은 충분히 그 능력이 있음을 오늘 실사격 훈련에서 또 증명해냈다. 올해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과 트럼프 중루가 재선되는가에 따라 한국 정부의 선택지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바이든이 재선될 경우 비확산론자들의 영향력 때문에 한국 정부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협상 개시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에는 트럼프와 그의 핵심 측근들이 한국의 핵무장까지도 논의 또는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과제가 될 수도 있다. 핵물질 고농축 우라늄, 플루토늄 확보가 핵무기 개발의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핵물질 확보 기간에 따라 독자적 핵무장 시점이 결정된다. 벌써부터 이만한 군사력을 갖춘 한국이 핵까지 보유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벌써부터 흥미진진하다. 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북한과의 직접 외교에 나서는 대가로 동맹인 한국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용인하거나 전술핵 재배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의 관측이 나와 미국 내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 브루킹스 연구소 앤드루 여 선임 연구원은 한국 시간 10일 미국 대선에서 북한의 중요성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 북미 관계의 기회와 위험의 폭은 매우 넓다. 전통적으로 미국 보수당은 북한의 매파적 입장을 유지했지만 이념과 무관한 트럼프는 대북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북핵 문제를 풀어낸 첫 미국 대통령이라는 업적을 차지하고자 하는 트럼프의 욕망이 이 같은 접촉을 부채질할 것이다. 때문에 북한과 직접 외교와 협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존 동맹을 희생할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주한미군 감축 및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을 제안했으며 이는 김정은에게는 매력적이지만 이는 북한에 대한 태세를 훼손하고 억제력도 약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울을 달래기 위해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허용하거나 미국의 전술핵 무기 재배치를 승인할 수 있다. 한국과 핵공유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을 전했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떻게 일이 진행될까요?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중국이 최근 군사 분야에서도 침울한 분위기를 내비치고 있어 무슨 이유인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은 어느 누구보다 군함 건조에 열을 올리며 엄청난 자본을 투입하고 있었지만 최근 중국의 강력한 전략 무기로 꼽히던 핵잠수함이 서해 인근에서 침몰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며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 한국의 스텔스 잠수함 신기술이 공개되면서 성능이 핵잠수함급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중국이 크게 경악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번에 침몰된 것으로 보이는 중국의 핵잠은 현재 인양 위기에 내몰리며 망신을 당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하는데 얼마 전 세계 방산업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 해군의 핵잠이 폭발을 일으켜 침몰해 당시 탑승해 있던 승무원들과 함께 돌연 사라졌다는 소식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 중국 국방부는 루머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면서 사태가 마무리되는 듯했으나 중국이 발뺌했던 것과 달리 침몰 사고가 의심되는 93B형 핵잠수함의 인양 작업이 최근 이뤄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암암리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 잠수함 침몰 의혹이 제기된 해역 일대를 미군과 캐나다 해군이 정찰에 나서며 인양 작업을 준비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를 위해 미군 기상정찰기와 캐나다 해군 대잠 호위함이 투입됐으며 루이지애나에 모항을 두며 미 연안에서 활동하던 미 해군 해양조사함 오션 인터벤션함까지 돌연 나타난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오션 인터벤션함은 특수목적 함정으로 중국 핵잠 침몰 의혹이 있었던 8월 말 갑자기 일본 해역 근처에서 포착되더니 9월엔 일본 사세보 해군기지에서 기항한 뒤 곧바로 동중국해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출항 당시 오션 인터벤션함에는 컨테이너들이 다수 적재돼 있던 게 포착되면서 동중국해에서 어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사실 오션 인터벤션함은 배수량 5,000톤의 대형 해양조사선으로 다른 조사선들과 달리 대형 크레인을 갖추고 있어 심에서 물체를 건져 올릴 수 있는 데다 해저 정찰은 물론 고성능 다중소나 시스템을 통해 수중 물체를 면밀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미국은 오션 인터벤션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두 척의 공격 원잠도 동중국해에 투입할 것으로 보이는 등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미군이 투입할 두 척의 공격 원잠 가운데 토픽함은 하이백강이 적용돼 깊은 심도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안 그래도 최근 미국에서는 공격 원잠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두 척이나 동시에 동중국해에 전력을 투입했다는 건 어떠한 특수한 임무가 주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 다수의 방산 전문가들은 중국이 그토록 부인했던 핵잠 침몰 사고가 실제로 발생했으며 이런 이유로 미국이 중국 핵잠을 인양하기 위해 동중국해에 전력을 투입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중국에서도 잠수함 폭발 의혹이 있었을 당시 그 이후에도 줄곧 아니다라고 말로만 부인하고 사실 객관적인 자료는 현재까지 단 하나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칭다오 창정 15호 잠수함 부두에 93형 핵잠이 포착되고 있지만 두 척이 아닌 한 척만 모습을 드러내는 등 동시에 계류하고 있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만약 핵잠 침몰이 사실이 아니었더라면 중국은 진작에 해당 자료를 대대적으로 공개하며 지금과 같은 의심의 상황을 만들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번에 미군이 침몰한 중국 핵잠을 인양한다면 중국에게는 씻을 수 없는 엄청난 망신을 당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중국의 잠수함 자막 능력이 얼마나 최악의 상황인지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한국 잠수함과 중국의 잠수함이 크게 비교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애초에 세계 방산 업계에서는 이런저런 객관적인 근거가 없었더라도 중국 잠수함이 실제로 침몰했을 가능성을 높게 봤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예전부터 중국 잠수함이 결함이 너무 많기로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 잠수함은 성능에 비해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 가성비도 최악인데다 소리도 커 경운기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로 여러모로 평가가 좋지 않습니다. 특히나 잠수함은
스크루 등에서 나오는 소음으로 탐지되기 때문에 소음이 크면 치명적인데 중국 잠수함은 이런 기본적인 조건조차 갖추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재래식 잠수함의 대표로 꼽히는 독일제 209급은 재래식 잠수함 가운데서도 조용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소음이 10만 110dB 수준입니다. 3000T급 국산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급은 이와 비슷하거나 약간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와는 달리 중국은 잠수함은 처참한 수준입니다. 실제로 구형 핵추진 잠수함인 중국의 한급 공격용 잠수함은 소음이 이보다 3040dB가량 큰 140dB에 달해 수중경운기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핵추진 잠수함에는 터빈의 고주파와 원자로 냉각장치, 감속기어 소음 등 재래식 잠수함에는 없는 소음이 있는데 기술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지만 중국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기술 발전으로 신형 핵추진 잠수함은 소음이 재래식 잠수함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졌다는 게 방산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반면에 한국 잠수함은 소음을 완벽 차단하는 등 중국 잠수함과는 전혀 딴판인데요. 실제로 국내 조선업계 유일이라는 하나오션의 수중음향 연구시설에는 기포로 수상함 선체를 감싸 선내 소음을 차단하는 마스커 에어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이는 바로 적 잠수함의 음향 탐지 가능성을 줄이는 스텔스 기술로 하나오션에 따르면 효과는 수상함에서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를 차단할 정도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런 놀라운 성능을 보이는 장비는 현재 미국만 전력화한 잠수함 최신 기술로 우리 해군에는 2028년쯤 적용될 예정인데요. 음향 수조와 마찬가지로 국내 조선업계 유일이라는 육상시험소에는 수소연료전지 설비가 자리해 있는데 이는 도산 안창호함에 적용돼 기존 디젤엔진 잠수함보다 자망 기한을 5배가량 늘린 핵심 기술입니다. 이 기술 덕분에 기존 잠수함이 3일에 한 번 수상으로 모습을 드러내야 했다면 도산 안창호함은 14일 동안 해저에서 연속적인 작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잠수함은 자망 시간이 길수록 적에게 노출될 위험이 줄어드는 만큼 엄청난 성능으로 꼽힙니다. 이뿐 아니라 한국은 수소연료 전지를 이용한 잠수함 전동화 기술의 경우 도산 안창호함과 일본 소류급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3000T 규모 잠수함으로 선두에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갈수록 연료전지 기술이 발달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한국이 만드는 잠수함은 수중작전 시간이 중국에 비교되지 않게 기하급수적으로 더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현재 하나오션의 그룹사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연료전지를 개발 중이어서 향후 이들 기업들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잠수함 분야와 관련해 글로벌 초격차 방산 솔루션 시스템이 구축되는 겁니다. 게다가 최근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이 필리핀 잠수함 사업의 잭팟을 노린다는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호재가 겹치고 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1조 8천억 원 규모의 필리핀 잠수함 수주전을 벌이고 있는 하나오션에 최근 수주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해군 전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필리핀이 하나오션이 건조한 장보고 3KSS-3 잠수함에 관심을 보이면서 결과는 정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필리핀 정부는 해군 전력 현대화 사업인 호라이즌을 추진 중으로 잠수함 2척을 새롭게 도입할 방침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하나오션과 함께 프랑스 방산기업인 나발그룹, 스페인의 나반티아의 3파전 양상이었지만 대세는 이미 기울어졌다는 평가입니다. 프랑스 나발그룹과 스페인 나반티아는 전 세계 해군에서 운용 중인 스콜펜급 잠수함과 S-80급 잠수함 건조 능력을 각각 보유하고 있는데요. 아직 필리핀이 요구하는 잠수함의 구체적인 사양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필리핀 측이 하나오션이 과거 대우조선해양 시절 설계 건조한 장보고 3 잠수함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사실상 시간 문제라는 전망입니다. 현재 하나오션은 필리핀의 요구에 따라 장보고 3 3000톤급 잠수함에서 파생한 2800톤급 장보고 3PN 잠수함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잠수함은 리튬이온 배터리 등 최첨단 기술을 탑재해 오랜 시간 잠항이 가능하고 여러 미사일을 장착해 땅과 바다, 하늘 모두에서 적을 제압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닙니다. 여기에 더해 하나오션은 필리핀 측과 잠수함 유지, 보수와 같은 통합군수 지원에 관한 협상에서도 상당 부분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지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더구나
다수의 방산 전문가조차 하나오션의 수주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력 측면에서 프랑스 나발그룹과 스페인 나반티아 등 경쟁사보다 기술력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으로 실제로 장보고 3P에는 최신 기술을 다 적용했기 때문에 성능 면에서 이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이렇듯 필리핀 잠수함 수주전에서 하나오션이 최우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최근 일본 언론에서는 자국 조선업계에 엄청난 질타를 했는데요. 얼마 전 일본의 한 군사 전문지 항공만능론지 F는 일본이 해외 방산 시장에서 관심을 끌 수 있는 건 잠수함 시장이 유일하지만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며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매체는 필리핀 잠수함 수주전에서 일본 소류급, 타이게이급은 관심 밖으로 밀려난 지 오래됐다며 가만히 있어도 고객들이 줄을 설 것이라는 일본의 오만함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방산 장비의 스펙은 수출을 좌우하는 여러 가지 중 하나의 요인에 불과하다며 해외 수출에 대한 적극성 없이는 아무런 성과를 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의 이런 반응은 한국의 경우 세계 방산 시장에서 엄청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주전 하나하나마다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등 이를 본받아야 한다는 따끔한 지적으로 보입니다. 과거 한국은 아무런 기술도 없이 맨손으로 정비기술과 노하우를 익히고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오늘날 명실상부 잠수함 수출국으로 발돋움했는데요. 세계를 제패하는 한국 방산의 저력이 새삼스럽게 위대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이 독주하고 있던 액화천연가스 LNG 운반선 시장에 중국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이런 도전 뒤에는 프랑스와 일본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는 현재 자신들이 독점하고 있는 멤브레인 방식의 화물창 원천 기술을 지키기 위해서 일본은 한국에게 빼앗긴 조선업을 되찾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미중 갈등 속에서 미국은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판매를 전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이례적으로 프랑스는 자신들이 독점하고 있는 기술을 중국에 판매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기업들은 LNG 운반선을 한 척 만들 때마다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프랑스 기업에 줘야만 했고 프랑스는 많아서 돈을 손쉽게 버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들이 연일 신기술 개발에 나서면서 프랑스의 독점적 지위가 흔들리자 중국과 손을 잡고 한국 조선업을 견제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처럼 역대급 호황을 맞이하고 있는 한국 조선업의 또 다른 암초가 등장한 상황입니다. 멤브레인 방식의 LNG 화물창 원천 기술을 보유한 프랑스의 GTT가 중국 조선해운업계 주요 대기업 집단에 멤브레인 화물참 라이선스 면허를 한 달 간격으로 2차례나 발급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은 한국 조선업계가 주도하던 LNG 운반선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 수 있게 됐습니다. 11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GTT는 전날 중국 자오샹 G그룹 산하 CMHI 장수 조선소와 LNG 선박 건조를 위한 기술 지원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CMHI 장수는 L&T의 에이바크스 화물창 시스템을 사용하는 45,000 입방미터급 LNG 운반선 건조 경험이 있으며 이번 계약으로 GTT의 멤브레인 기술 기반의 대형 LNG 운반선도 건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멤브레인막 방식은 LNG 화물창을 선체 모양과 같게 만드는 기술로 과거 안정성 때문에 선호됐던 구모양의 모스 타입 방식의 화물창에 비해 많은 양의 LNG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스 타입 화물창에 비해 바다의 물결을 따라 출렁이며 탱크를 때리는 수만 톤티의 초저온 액체 화물이 만들어내는 충격을 견뎌야 해서 더 어려운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GTT로부터 멤브레인 화물창 라이언스를 받아낸 CMHI 장수는 유럽의 한 선주와 최대 4척의 LNG 운반선 건조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TT는 LNG 운반선 시황이 좋아진 지난해부터 중국 내 대형 조선소들에게 적극적으로 멤브레인형 LNG 운반선 라이선스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8일에는 중국 최대 조선소인 양쯔장 조선과 LNG 화물창 건조를 위한 기술 지원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앞서 GTT는 후둥중화조선, 다렌조선, 장난조선을 거느린 중국 국영 중국선박공업그룹 CSG, 난퉁중원과 와사키 선박공정을 보유한 중국 원양문수 COSCO 그룹 등 주요 국영그룹과도 기술 지원 및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습니다. 양쯔장 조선과 난둥 선박공정은
중국과 일본이 현재 조선업을 장악하고 있는 한국을 견제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협력 관계를 이어가는 회사들입니다. 먼저 양쯔장조선은 2019년 5월 일본 미쓰이물산, 미쓰이엔드S와 함께 합작조선소 장수양쯔미쓰이조선을 설립했습니다. 양쯔장조선의 가격 경쟁력과 미쓰이의 품질관리, 판매 능력으로 시너지를 낸다는 구상을 내세웠습니다. 장수양쯔미쓰이조선은 중형 벌크선 시장 중심으로 활약 중인데 이 회사는 LNG, 운반선을 포함한 고부가 가치 친환경 선박 외에 각종 상선도 향후 건조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일본 가와사키 중공업과 중국 최대이자 글로벌 4위 해운사 COSCO의 합작사 난둥 선박공정은 이미 지난 2005년에 LNG 운반선 제조 핵심 기술인 노 96타입 멤브레인 탱크 제작 라이센스를 프랑스 GTT사로부터 얻었습니다. 난둥 선박공정은 적재량을 명기하지 않은 LNG 운반선 이미지를 자사 제품 소개 사이트에 올려놓고 영업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와사키 중공업과 COSCO는 1995년 출범한 난둥 선박공정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2007년 달에 추가 합작 조선소를 만들어 운영 중입니다. 오지 산업에서 화웨이를 퇴출시킨 것을 시작으로 미국은 중국의 첨단 기술 판매를 하나씩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반도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이후에는 또 다른 기술의 판매를 막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은 에너지 부족 사태를 겪고 있고 그 해법으로 미국이나 카타르 등에서 LNG 수입을 늘리겠다고 선언한 상황입니다. LNG 선박 확보가 국가 방위의 핵심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미국이 향후 중국산 LNG 선박에 대한 견제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중국은 러시아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러시아에서 LNG를 수입해 유럽에 되파는 등 막대한 이득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에 LNG 운반선의 핵심 기술을 허가해준 상황인 것입니다. 현재 중국 조선소들은 수익성이 좋은 LNG 해상 공급망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수요가 급증하고 공급은 부족한 LNG 운반선과 부유식 LNG 터미널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의지를 키우고 있는데 모두 한국이 장악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자오샹 G그룹 관계자는 GTT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형 LNG 운반선, 부유식 저장 제기와 설비 FSRU, 부유식 액화 설비 FLNG 등에 대한 건조 경험을 쌓겠다며 GTT와 그룹 내 다른 조선소와의 협력도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그간 한국 대형 조선사는 LNG 운반선 및 부유식 터미널 시장을 독식해왔으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GTT가 중국 조선사에 적극적으로 라이선스를 발급하는 배경에는 독자 화물창 기술 개발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 조선업계에 대한 견제 성격이 있습니다. GTT의 멤브레인 화물창 기술을 바탕으로 한 LNG선을 만들 수 있는 조선사가 늘어날 경우에 GTT가 한국 조선사들과의 협상에서 우위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4년간 화물창 기술 로열티로 한국 기업들이 프랑스에 지급한 금액은 약 3조 9,40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GTT 입장에서 한국은 그야말로 가만히만 있어도 돈이 떨어지는 황금말을 낳는 거위나 마찬가지인데 한국은 계속해서 GTT의 기술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2000년대 초반까지 육상 LNG 저장탱크 관련 기술을 속속 국산화한 뒤 이를 바탕으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 조선사들과 함께 선박용 LNG 화물창 KC1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로 만들어진 선박은 화물창 내 초저온 상태의 LNG로 선체 온도가 정상 기준보다 낮아지는 콜드스팟 현상이 나타나면서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콜드스팟은 선체 강도를 약화시켜 자칫 침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GTT가 굳이 한국을 견제해야만 하나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 비슷한 기술은 이미 한국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최근 대형 액화수소 운반선 개발을 위한 독자 액화수소 화물창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영국 성급 로이드로이드로부터 조선업계 최초로 멤브레인형 액화수소 저장탱크 16만 입방미터 액화수소 운반선 개념 설계에 대한 기본 인증 AIP를 획득한 상황입니다. 성급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안정성, 정합성 등을 체크하는 업체로 삼성중공업이 개발한 신기술은
이미 안정성 측면에서 검증을 마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업계에서 가장 먼저 멤브레인형 액화수소 화물창을 순수 독자 기술로 개발해 앞으로 수소 운반선 대형화 개발 경쟁에서 주도권을 거머쥘 계획입니다. 특히 액화수소 화물창 독자 기술 선점은 LNG 운반선과 다르게 해외 업체 기술 의존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삼성중공업은 전 세계의 내척분인 해상 플랜트, 해상 부유식 액화 설비 FLNG를 연달아 건조하면서 LNG 관련 기술도 충분히 확보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FLNG는 해상에서 천연가스를 채굴, 정제하고 이를 액화천연가스 LNG로 만들어 저장 및 하역하는 해상 설비입니다. 과거 해상 가스전 개발은 해저에서 천연가스를 뽑아 올려 파이프라인으로 육상에 이동해 정제 및 액화한 뒤 저장 탱크에 보관하다가 LNG 운반선으로 운송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반면 FLNG는 천연가스의 정제, 생산, 액화, 저장, 하역 등 모든 과정을 해상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FLNG는 따라서 해저에 별도의 파이프라인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평균 2조 원에 달하는 육상 액화 저장 설비도 필요 없습니다. 이 같은 장점 덕에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심해 가스전 개발에는 FLNG가 필수 설비로 손꼽힙니다. 삼성중공업은 FLNG의 가능성을 내다보고 2006년 9월부터 4년여간 약 100억 원을 투자해 기술 확보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FLNG에 도입된 기술이 LNG 운반선에 사용되는 기술과 매우 유사합니다. FLNG는 바다 위에 떠있는 설비인 만큼 가혹한 해상 상태에서도 움직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삼성중공업은 대덕 선박해양연구센터의 시험 수조에서 모형선 테스트를 통해서 해상 거동 억제 FLNG 선형을 자체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FLNG에는 LNG를 해상에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화물창이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LNG의 출렁임에 의한 화물창 내부 손상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과 LNG를 섭씨 영하 163도의 극저온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자체 개발했습니다. 대형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 생산 기술도 확보했고 물결치는 바다 위에서 LNG를 안전하게 이송하기 위한 선박 간 계류와 LNG 이송 기술도 개발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기술 개선이 이뤄지면 GTT의 기술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한국 기술만으로 LNG 운반선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글로벌 선사들 사이에서 GTT가 아닌 한국형 화물창을 사용하면 선박 인수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어 한국이 GTT의 영향력을 벗어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술 독립은 머지않은 시점에 이뤄질 전망이며 한국이 조선업을 모두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프랑스와 일본, 중국이 손을 잡고 한국을 견제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상황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